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미지 처리랑 CNN 관련해서 내용을 들고 와봤습니다. 저 옆에 건안 지워져? 여기다가? 그래서 이미지 처리와 CNN 관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다음과 같이 텐서랑 이미지 데이터 학습 종류, 그리고 이어서 CNN이랑 보고 피팅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텐서가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MLP 할 때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굳이 텐서라는 단어를 사용 안 했었는데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용할 건 특히 흑백 이미지인데 이게 2차원 벡터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배열 형태의 5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텐서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단위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단일 데이터로 모델에 들어가게 되어버리면 너무 오래 걸려요. 연산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라서 확률로 처리하기 위해서 텐서라는 데이터 형식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벽페이지 보면 네. 결국은 흑백사진이 2차원 텐서라고 보면 네. 즉 그 행렬의 원소가 있는 곳은 픽셀에 미칠 거고 네. 거기에 이제 명암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거기에 똑같은 걸 이제 위로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쌓아오면서 네. IGB를 지정하니까 텐서가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3차원 텐서가 그럼 4차원 텐서가 보인다? 4차원 텐서는 이미지 데이터 한 장만 이제 모델에 집어넣어 버리면 또 이게 이미지 데이터가 몇천 명 개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채널에 나눠가지고 동시에 여기에 이미지 데이터를 여러 채널을 맞습니다. 그치 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개가 똑같은 거에 대해서 다른 정보를 가진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빠른 딥러닝을 위함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분열 벡터를 사용해서 연산하는 게 선형대수라고 했잖아. 네. 맞아요. 벡터하고 행렬을 사용해서 나온 방정식을 즉 그게 여러 개 있으면 연립 방정식이 되니까 그 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느냐 하는 게 선형대수니까 선형대수는 정말 꼭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학습 방법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발표할 때는 지도 학습을 사용했었는데 사실 학습은 비지도 학습도 있고 강화 학습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자면 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 데이터를 두 가지의 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검증 데이터랑 학습 데이터로 분류를 하는데요. 보통 7대 3이나 8대 2로 나눠서 딥러닝을 올립니다. 딥러닝 할 때 과정값이라고 입력 데이터에 대한 너무 깊게 암기를 해버려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대응을 못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입력에는 70%만 사용을 하고 검증으로 나머지 30%를 사용을 해서 얼마나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척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학습은 분류랑 회귀 두 가지가 특징인데요. 분류는 카테고리랑 그룹 예측하는 게 분류, 회귀는 연속적인 숫자값 예측이 회귀입니다. 이거를 날씨에 비유를 해보자면 내일 날씨가 맑다 흐리다가 분류에 들어가고 내일 온도가 25도다 24도가 이제 회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저기 과정값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표현했는데 네. 어떻게 해석해? 그건 이제 뒤에 나와서 뒤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 비지도 학습인데요. 이제 비지도 학습은 분집화가 제일 큰 특징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대상을 어떻게 구분해서 그룹을 만들지를 정하는 건데 이걸 분류랑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분류는 이제 그 그룹에 대해서 어디에 집어넣을지가 이제 분류가 되는 거고 그 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를 할지가 분집화에서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개랑 고양이를 서로 분류를 할 때 고양이처럼 뾰족한 귀나 강아지처럼 땡그란 눈 같은 걸로 비유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거 말고 다른 구분할 수 있는 그 규칙을 찾기 위해서 비교학습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칙을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한번 강화학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일단 보상을 주는 함수를 여러 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함수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더 받게끔 이제 모델이 출력값을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모델은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영상 보면은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늦은가 보네. 제가 그냥 손으로 보여드리고 이게 기계팔이 이제 팬케이크를 이렇게 넘기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목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와 있는 계란을 뒤집는 게 최종 목표인데 이제 제일 처음에 이거를 진행을 할 때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를 손으로 짚고 한번 이거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좀 진행을 하는데 얘가 절대 이걸 이제 처음에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강화학습이 아닌 거죠. 이미 정답 레이블을 한번 줬으니까 이거는 지도학습이라고 받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이후에 얘가 하는 걸 보면 절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다가 난리가 나거든요.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한다고. 네 맞아요. 근데 또 처음에 이걸 안 주면은 여기 아니라 이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이거를 기준점으로 주고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이제 진행이 잘 안 되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보상 함수에 대해서 높은 값을 얻기 위해서 낮은 값들까지 다 한번 훑어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잘 안 씁니다. 왜 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이제 좋은 결과를 내기는 힘들다. 현실은 지도학습 빼고 거의 다 사전등과 통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AI 학습하는 게 대부분 다 지도학습으로 하는 게 있고요.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게 이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또 강화학습을 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대화한 내용이 다 강화학습으로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 보상 함수가 이제 좀 있겠죠. 로봇팔이 울리는 거니까 아마 이제 모터 각도나 이제 프라이팬을 얼마나 올렸는지 그런 게 아마 보상 함수로 들어가 있어서 영상을 보면은 거기에 최대한 근접하게끔 이제 노력을 하는 모습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과적함입니다. 훈련 데이터에 존재하는 너무 작은 노이즈나 특이점까지 모두 학습하려는 경향입니다. 이 딥러닝을 보면은 이제 로스 값을 낮춰야 한다고 제가 저번주 동영상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과적값이라면 로스 값은 진짜 작아요. 출력값이 거의 0으로 나올 정도까지 엄청 떨어지는데 그 대신에 새로운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 완전 이상한 값을 출력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연습 문제만 암기하면 새 유형의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느낌인데 이제 저번 주에 왜 유닉층을 늘렸는데도 이제 모델 성능이 계속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과속값도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쓰잘데기 없이 이거를 모델을 무겁게 만들거나 구조를 너무 복잡하게 내려가면은 과속값이 훨씬 빨리 나오죠. 근데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은닉층을 늘리는 거는 무조건 좋아요. 성능이 무조건 발전이 돼요. 대신에 그 딥러닝 할 때 성능이 발전되는 속도보다 과적합되는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성능이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입력을 집어넣든 이미 우리가 다 학습을 시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GPT 쓰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은 안리수 같은 거를 던져요. 그러면은 저희가 상관없는 곳에서 내 이름만 넣어버렸는데 안리수가 같이 딸려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일어나는 게 아까 말했던 강화 학습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내 대답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과정없이 돼버리니까 그냥 내 이름만 들어보면 바로 안리수가 추가되고 되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추측이 되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증명이랑 다 되긴 하는데 예, 집에서 혼자 해봤는데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좀 관련된 부분 2개랑 정리해놓으리랑 첨부했으니까 수식으로 증명하시고 싶으시면은 여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저기 있는 것처럼 네. 너무 책에 나온 예제나 이런 것만 틀리지 않게 계속 이것만 공부하면 네. 새로운 응용 문제 나오면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혼동할 때막 그러는 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네. 네. 청구서 통지를 외워가지고 외워라. 수능 망치는. 아니 내 생각에는 오히려 네. 지금 보면 어떤 생각이 어떻게 들었냐면 네. 소위 말해서 스카이프만 넣는데 생에 상당수는 내 생각에는 저렇게 돼 있거든. 왜냐하면 안 틀리려고 아 맞습니다. 일찍부터 선행학습에 계속 반복학습해. 네. 그리고 와서 대학에 오면은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아예 의욕까지도 없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시도도 잘 안 한다든지 그런 것도 비슷하게 돼 있잖아. 맞습니다. 너무 잘하면 다 그냥 이 신경망 이런 거를 기반돼서 그런지 너무 똑같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어설프합니다. 머신러닝 때만 해도 무조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사실 과적합을 그냥 무시를 할 거면 시그모이드나 렐로 같은 활성화 함수를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y는 x제곱, y는 루트 x 이렇게 바라보면 학습은 너무 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과적합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고 무슨 얘기 하려 했습니다. 이거는 네. 우리 이런 학습에서는 불가피한 거야. 네, 불가피해요. 불가피한데 어느 정도 그걸 잘 조절해서 줄이느냐가 네. 핵심이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줄이는 방법들 중에 드롭아웃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기변을 진행하면 드롭아웃을 무조건 넣어요. 그거를 안 넣으면은 애초에 트랜스포머 레벨까지 올라가면 아예 학습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무조건 과정값이 어떻게 나와서 그래서 과정값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CNN 아키텍처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히든 레이어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라, 플래튼 레이어, 댄스 레이어, 맥스컬링 레이어, 활성화 함수는 렐로 레이어, 스부터 X 함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손실 함수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저번에 시그모인을 할 때는 따로 활성화 함수를 레이어로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그게 MLP 자체가 단일 유니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아키텍처 표시를 할 때 활성화 함수를 생략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집어넣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컨보이 레이어입니다. 입력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필터를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터 크기, 보폭, 패딩 이렇게 세 가지 특성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지금 7을 이해가 안 가죠. 이것도 출력 텐서 B에 대한 특징을 얻는데 이걸로 보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아까 그 필터예요. 필터고 얘가 이제 입력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보폭이 1이고 패딩이 0이에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처음 계산이 여기에 대해서 처음 곱셈인 건 이루어지겠죠. 그 내용이 지금 밑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30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폭이 1이니까 이제 옆으로 한 칸 넘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행렬 연산을 하시는 게 이제 여기 밑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값이 이제 35가 되겠고
이제 S는 1이니까 이제 다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산이 되고 다음에 이렇게 연산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온 출력값이 저기 뒤에 있는 출력 B가 되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얘는 이제 뒷론이 한 번만 진행되겠죠. 근데 얘는 4번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불균형해가지고 이쪽에는 외곽 데이터가 손실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패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0이기 때문에 손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패딩 같은 경우에도 이게 출력 크기가 입력 크기보다 보통 안 커지게 해요. 패딩하는 이유가 외곽 데이터 손실도 있지만 출력 크기랑 입력 크기를 맞추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딩을 할 때 보통 12 이걸로 진행합니다. 이거를 이제 패딩 크기로 보고 지금 3이니까 패딩 1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씩 붙어집니다. 0이 하나씩 들어가요. 0만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이상한 값이 분명히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한 바퀴를 쭉 두고 이렇게 연산이 되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패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고 이제 전으로 돌아가서 식을 한번 보자면 지금 보이는 게 식을 한번 보실게요. 지금 연산하는 저 방법이 바로 합성법이에요. 컨볼루션. 저기 좀 짐작이 돼? 네, 컨볼루션. 요소를 한 다음에 더하고. 컨볼루션이 그렇게 하는 거야. 꼭 저기 매트랩 책이잖아. 내가 저기 나머지 거기 예제니까 하는 거에 거기 보면 합성거 또는 컨볼루션 계산하는 게 나오거든.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임펄스 함수야. 네. 임펄스 함수 가지고 입력을 컨볼루션을 하면 출력이 나오는 거야. 지금 방법이 똑같아. 그래서 합성거구나 그랬구나. 이거랑 이제 하드만 값이랑 그러면은 특히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으로 돌아가서 식을 다시 보자면 이제 입력 텐서 크기였죠. 여기가 입력 크기죠. 여기는 이제 높이가 되겠고 얘네는 넓이가 될 겁니다. 저기에서 필터 크기 빼고 패딩 같은 경우에는 2가 곱해지는 이유가 위에 하나 생기고 밑에 하나 생기니까 2가 곱해지겠죠. 그래서 전체 보폭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높이가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력에 대한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위한 식이고. 그럼 아까 이거 하나 작은 거를 네. 지금 요거식으로 나타낸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 디자인을 할 때 입출력 크기를 맞춰야 돼요. 다음 레이어가. 그거 하려고 이제 이거 있고. 그래서 식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출력 텐서 B에 대한 원소 계산인데 이제 그냥 똑같죠? 여기가 아까 필터였고 뒤에가 이제 각 인덱스에 맞는 원소죠. 그래서 그냥 곱해져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그럼 계산하게 되면 이제 2차원 텐서로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아까 그 계산 과정을 수식으로 표현한 거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컨보이 레이어가 있고요. 다음이 맥스플레인 레이어입니다. 보통 컨볼루션 레이어 다음에 이제 활성화 함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이 맥스플레인 레이어로 들어가시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영역에 대해서 가장 큰 값만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필터라는 정의로 이제 구역을 나눴었는데 그거는 값의 연산이 일어나가지고 필터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연산이 일어나지 않아서 윈도우라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막 식이 있지만 예제로 보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이 이제 입력 텐서가 4 곱하기 4죠. 이렇게 4 곱하기 4로 되어 있고 필터 크기가 2고 보폭이 2입니다. 이번에는 필터 크기랑 보폭이랑 같아요.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바뀌고 두 칸 움직이니까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묶인 구역에서 제일 큰 값만 따로 추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묶인 데에서는 이제 6이 제일 크니까 최종 출력 텐서의 위에가 6으로 나온 거고 마찬가지로 각 구역에 대해서 제일 큰 값이 최종 출력 텐서로 나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플래튼 레이어인데 이거는 이제 다차원 텐서를 2차원 벡터로 반응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제 아까 앞서서 봤었던 것만 보면은 이제 6, 8, 14, 16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일자로 쭉 펼치는 거예요. 6, 8, 14, 18, 16으로 쭉 피는 게 이제 플래툰 레이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레이어 간의 유출력을 맞추려면 크기를 알아야 돼요. 출력 크기를. 그래서 이제 옆에 출력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 거고 채널의 수, 높이, 넓이 세 개 그냥 다 곱해주면은 출력 크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렌스 레이어 저번 주에 했었던 그 완전 연결층입니다. y는 WX 플러스 b. 그리고 이제 활성화 함수로 들어가지는 렐로 레이어입니다. 이제 어떤 음수값이 들어오던 전부 다 0으로 만들고 양수값은 그대로 유지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이거 하나 갖다 놔야 되겠다. 티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역전파가 존재를 하고 보면은 이제 선형적인 선 두 개가 만나서 비선형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개의 렐로 레이어가 쌓이면은 복잡한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거모이드는 영상이 좀 식이 복잡했었는데 얘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양수는 그대로 출력, 음수는 0으로 바꿔서 출력이기 때문에 계산 효율이 아주 좋아서 딜러닝 할 때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신에 와서 현재에 와서는 딜러닝 할 때 기본적으로 그냥 렐로 레이어 바꾸고 시작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값을 0에서 1 사이로 출력을 해요. 그리고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 사이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이게 딥러닝이 깔끔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저번에 덴스 레이어는 레이어가 하나여가지고 기울기가 소실되지 않았는데 이제 시그모이드 쓰면 사실 소실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간단하게 첫 번째 입력이 0.5였는데 가중치 0.1, 표준 0.1 다음에도 0.1, 0.1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지면은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계속 값이 작아지다가 결국 소실이 되버리는데 이제 그거를 그 큰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게 렐로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역전파를 보면은 이제 1보다 클 때는 아니죠 0보다 클 때는 이제 미분값이 1로 나오고 0보다 작을 때는 0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는 0일 때는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0이나 1로 정의해서 사용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입력값이 0보다 작았을 때 역전파에서는 이제 기울기가 0이 되어버려서 그 유연의 이제 가중치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값이 그대로 사용이 되는 이제 죽은 렐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또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리키 렐로 같은 게 나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항상 문제점이 나오면은 해결책을 찾는 게임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해당 뉴런이 더 이상 학습되지 않는 죽은 렐로 점에서 할 수도 이 말이 네.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0보다 작잖아요. 여기가 0이 나와요. 그러면 뒤에 들어가는 우리 그때 덴스 레이어 디자인했을 때 0 나오는 노드들은 다 그게 안 됐어요. 안 되고 기존에 있었던 가중치랑 편협값이 그대로 사용이 됐었잖아요. 네. 그때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그 유런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처음 값이 그대로 사용이 되고 왜냐면 0이 나와가지고 곱해지면 0이니까 곱해진 값을 기존에 있던 올드 웨이트나 올드 마이너스에 더해야 되는데 더하는 값이 0이 돼버리니까 그냥 무한히 0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게 이제 죽은 렐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냥 계속 똑같은 값만. 네. 처음에 이제 5로 해놨으면은 원래 5.000이 이런 식으로 증가하거나 감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영원히 5로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얘기인데 시그모이드 안 쓰고 렐로 쓰는 이유입니다. W랑 B가 1을 넘지 않는 경우에 값이 계속 작아지지만 이제 렐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또 이제 렐로도 레이어가 6개가 돼버리면은 또 0이 돼버려요. 5개까지는 렐로 괜찮은데 넘어가면 또 안 되거든요. 시그모이드는 이제 레이어가 2-3개만 되고 완전히 0이 돼버리고 되게 소실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신경망의 출력값을 확률 분포로 나눠놓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식으로 보기보다 직접 보기 배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세 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모델의 마지막 층의 출력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맥스로 확률 분포로 반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전부 다 2의 제곱으로 올려버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지수함수 결과물에 넣은 다음에 나눠버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세 개의 합수를 구했을 때 1이 나오게끔 바뀌는 게 소프트맥스 레이어입니다. 하고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는 이제 인코딩 방식을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번 주에 이제 XOR 할 때는 Y 레이블이 0이냐 1이냐 둘 중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진이 아니라 M진이 돼버리면은 1, 2, 3, 4로 돼버리면은 숫자가 그냥 단순히 4가 1보다 더 크니까 4쪽으로 편향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1, 0, 0, 0, 1, 0, 0, 0, 1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인코딩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그냥 속해 있는 클래스만 1로 올려버리고 나머지는 다 0으로 하면 돼서 이제 엔진이 막 16층까지 올라가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는 순실함수. 저번 주에 원래 MSE를 할까 했었는데 이제 너무 간단한 모델이니까 제외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크로스 앤 P라는 순실함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확률 분포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이진 분류인 경우랑 M진 분류인 경우가 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진은 0일이고 M진은 011, 0101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이진일 경우가 이게 이제 M진일 경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M진의 경우에 대해서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Y 레이블이 0101, 0101 경우에 모델 출력한 값이 0.2, 0.7, 0.1이라고 했을 때 되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실제 값에 대해서 0이니까 여기 0.2, 0.1은 사실 전부 다 0이 돼버리고 중간에는 고양이 값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서 로그를 씌워서 하는 걸까? 굳이 그게 이제 더 큰 벌을 주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정답을 거의 맞춰서 1이 들어오면은 로스는 완전히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틀려버리면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래서 애매하게 맞추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엄청 돌려놓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조금 좀 어떻게 빡빡하게 디모닝을 할 수 있다.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자주 사용되는 손실함수입니다. 이번에는 CNN을 이제 또 저번 주처럼 수식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인풋 크기고 컨볼루션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 있죠. 원래는 요 세 개 조합이 이게 한 번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한 두 번, 세 번 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계산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은 한 번만 하는 걸로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거 이제 왜 댄스 레이어에 대한 활성화 함수가 없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리고 소프트맥스입니다. 지금 모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파라미터를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입력 데이터가 4 곱하기 4로 들어가져 있고 이제 컨볼루션 필터도 이렇게 이제 아까 봤었던 그거랑 같은 형태죠. 여기서 콤마니까 이 010이 밑에 010으로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향은 1로 집어넣었습니다. 댄스 레이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설정을 했고 정답 레이블은 이제 1.0, 1,0, 학습률 0.2, 맥스플링 데이터 크기는 5 곱하기 2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아셔야 되죠. 여기가 이제 행렬로 들어가시니까 요거랑 요거 마찬가지로 화정하는 걸로 곱해지고 편향 덜해지고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수식으로 풀어보면 이제 아까 했던 거의 반복이죠. 이쪽에 1, 2, 3, 4로 각각 들어가서 이제 계산을 쭉 때리면은 이제 저렇게 깔끔하게 나와집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출력이 5,7, 11,10 이렇게
이렇게 나와집니다. 이 단계로 밸류 레이어인데요. 지금 0보다 작은 값이 아예 없으니까 이제 변동점 없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맥스플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캐릭터 크기가 2,2였으니까 이제 그냥 이거 전체에 대해서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제일 큰 값만 뽑아내면 되는데 그게 이제 11이기 때문에 맥스플링의 출력이 11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툰 레이어로 이제 처음에 낮추는데 이제 행렬에서 그냥 벡터를 내려가는 거죠. 이제 만약 단위 행렬이 아니라 너무 크다면은 이제 아래에 있는 저 들어가면 대신 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덴스 레이어 계산도 해보면 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렇게 수식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면은 5.6, 마이너스 5.3이 나옵니다. 그냥 앞에서 나왔던 숫자들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넘어가서 소프트맥스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면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곱해지는 게 두 개가 돼버렸잖아요. 그거 이유가 이제 최종 출력 모드가 두 개여야 돼요. 왜냐하면 클래스가 아까 두 개였잖아요. 1,0. 그래서 모드수 맞춰주려고 기존에 하나였던 거를 이제 두 개로 좁혀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값을 집어넣어서 보여주면은 최종 예측 값이 이렇게 나오죠. 0.99998에 0.0002가 나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나온 최종 출력이 0.0002가 나오면서 이제 다 된 거죠. 델타 댄스도 보여주면은 y에서 y에서 빼면은 값이 나오니까 이제 뒤에 구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이걸로 가등식 업데이트할 때 썼었죠. 역전파를 이제 쭉 따라가 올라보자면 이제 소프트맥스랑 크로스 엔트로피 기울기 계산 그냥 해준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미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치면 돼요. 한 번에 값이 나와집니다. 넘어가서 이제 가등식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주면 되고 편향이랑 기울기도 그냥 다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계속 곱해주고 더해주고 반복입니다. 입력 기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플랫 레이어를 오셨하니까 1곱하기 1 확률로 구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맥스플레인 레이어인데 아까 11에 있었던 위치가 여기잖아요. 여기니까 이제 여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0고 값이 나와시는 거고. 넘어가서 이제 밸류 레이어 역전파도 마찬가지로 순전파 입력 시의 입력이 모두 0보다 높기 때문에 기울기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필터 가중치도 나머지 값이 다 0이었고 0이 아닌 값 위치만 이제 저걸로 업데이트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해당 영역과 곱해주면은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11에 나왔던 값 위치가 여기에 대해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 전체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와서 편향 기울기인데요. 편향 기울기 마찬가지로 그냥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댄스 레이어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처음에 나왔었던 값에 그냥 곱해주면은 이것도 쉽게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그냥 값만 곱해주면 끝이고 그래서 편향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학습 전에는 이제 값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지만 학습 후에는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걸로 CNN 수식은 이제 끝이 났고 넘파이로 CNN 구현해놓은 코드인데요. 보면은 이제 입력 데이터 셋 가지고 있고 픽셀 값을 0과 1 사이로 정렬을 해줍니다. 거기 파트가 이제 여기가 되겠죠. 이어서 채널 차원 추가해주고 이제 레이블 원한 인풋이 아까 말했었던 거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게 클래스가 10개였나 그랬을 거예요. 저게 손글씨 숫자 데이터가 가지고 그래서 넘어가서 컨볼루션 레이어 마찬가지로 앞서서 보셨던 글씨들 다 그냥 코드로 쳐준 게 전부입니다. 순전파랑 역전파랑 다 그냥 코드로 적어놓은 게 전부이고요.
렐로 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코드를 보완할 때는 꼭 순정파랑 역전파랑 둘 다 따로따로 보완을 해주셔야 하고요. 맥스플링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앞선 과정에서 달라진 게 컨볼루션 레이어랑 이제 맥스플링 레이어가 두 개로 늘어났다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입출력 크기 따로 표현을 해준 거고요. 이어서 이제 역전파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 직접 들려드리고 싶은데 들어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텐서랑 학습의 종류, 오버피팅, CNN 아키텍처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이해가 됐어? 그 배치 사이즈가 네, 의미가 뭐예요? 배치 사이즈는 한 번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가 배치 사이즈예요. 그래서 배치는 이거를 어떤 하나의 그런 묶음 이런 것을 네, 아까 이제 그거 저희 그 이미지 아까 4차원 행렬, 4차원 텐서 할 때 이제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은 되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이제 그 크기를 결정하는 게 얼마나 많이 때려 박을 거냐가 이제 배치 사이즈인데 이게 이제 커져버리면 그래픽 카드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배치 크기를 원하는 만큼 크게 못하죠. 보통 32로 적으면 엄청 크게 잡는 건데 이제 그렇게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럼 공부할 때 지금 이 자료 같은 것들은 지금 다 미리 받아서 네. 하고 있는 거지. 아 미리 들으시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오늘 드렸어요. 네. 그럼 이제 바탕에서 공부해야 네, 되는데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여기 아까 딱 보니까 정말 모든 게 행렬이네. 네. 그치? 앞으로는 전부 다 해결해요. 단일 텐서는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행렬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선용대소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플랫 플레이어 개선하잖아요.